안녕하세요.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만나볼 소설 위대한 유산은 한 소년이 신분 상승을 꿈꾸며 겪는 변화와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책은 성장 소설을 넘어 사회적 계층, 인간의 욕망,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깊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작품을 쓴 찰스 디킨스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사회적 문제를 날카롭게 풍자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낸 작가입니다. 1812년 영국 포츠머스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으며 이 경험은 그의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디킨스는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고 아버지가 감옥에 갇히는 등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오히려 그의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고통, 부조리한 사회구조, 계급 차별을 소설 속에 녹여내어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데이비드 코퍼필드 같은 작품을 발표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위대한 유산은 찰스 디킨스가 48세 때 발표한 작품으로 그의 후기 작품 중 가장 빛나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요?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신분 차별이 뚜렷했고 부와 가난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회였습니다. 디킨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가난과 사회의 불평등을 바탕으로 진정한 신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필립 피리프는 한순간의 위대한 유산으로 인해 신사의 삶을 꿈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허망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디킨스는 물질적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인간다움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신분과 돈이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위대한 유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두운 늪지대의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은 필립 피리프,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피립이라 불렀다. 나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누이와 그녀의 남편 조 가저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조는 대장장이로 선량한 사람이었으나 누이는 엄격하고 쉽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묘지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낡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사나웠다. 움직이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쉰 목소리로 위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는 배가 고프다고 말하며 먹을 것과 쇠사슬을 끊을 줄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의 위협에 겁을 먹고 집으로 달려가 누이가 준비해둔 고기파이와 술을 몰래 가져왔다. 죄수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며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죄수가 늪지대에 있다며 놈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투에는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죄수를 먼저 잡게 하려는 듯한 교활한 의도가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마을에는 소란이 일었다. 병사들이 탈옥한 죄수를 찾고 있었고 대장간을 들러 무기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조는 선뜻 도왔고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늪지대로 향했다. 병사들은 습지를 뒤지며 발자국을 따라갔고 마침내 2명의 죄수를 발견했다. 그들은 진흙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 병사들은 2 죄수를 떼어놓고 체포했다. 내가 도와준 죄수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다가도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참으려는 듯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눈을 돌렸다. 며칠 후 나는 마을의 부유한 여인인 헤비숍 양의 저택으로 초대받았다. 누이는 내가 그곳에서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 초대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변호사 퍼맥 씨는 헤비숍 양이 오랫동안 집에 머무르며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그녀가 가끔 젊은 아이들을 불러 시간을 보내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퍼맥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누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며 피립을 한번 보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헤비숍 양이 직접 나를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저택으로 향하게 되었다. 해비숍 양은 결혼식 당일 신랑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과거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식 날 입었던 웨딩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저택의 시계는 모두 같은 시간에서 멈춰 있었다. 부패한 결혼 케이크가 썩어가고 있었고 두꺼운 커튼이 햇빛을 가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텔라였다. 그녀는 해비숍 양이 어릴 때부터 데려와 키운 양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녀는 따뜻한 애정을 받고 자란 소녀가 아니었다. 해비숍 양은 그녀를 철저히 길러 남자를 조롱할 줄 아는 차가운 여자로 만들려 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내 손이 거칠다고 비웃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주눅이 들었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다. 해비숍 양은 우리가 함께 놀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피리 부는 쥐를 구경하듯 나와 에스텔라를 바라보며 흥미로워했다. 에스텔라는 나에게 신사가 될 수 없는 아이라고 말하며 무시했다. 나는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신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품게 되었다. 나는 저택을 나서며 더 이상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웨딩드레스처럼 빛나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대장장이의 손이 아닌 신사의 손을 갖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나의 운명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해비숍 양의 저택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처음엔 낯설고 기괴해 보였던 저택도 점차 익숙해졌고 나는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해비숍 양은 여전히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저택의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내게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는 에스텔라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강한 열망을 품었다. 그녀는 내게 너무나도 먼 존재였고 나는 그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조의 대장간에서 일하는 견습생이었고 거친 손을 가진 시골 소년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해비숍 저택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에스텔라가 런던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절망했다. 더 이상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인정해야 했다. 나는 다시 대장장이 견습생으로 돌아와야 했고 조와 함께 매일 땀을 흘리며 일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대장간의 삶을 참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조와 함께 했던 시간이 따뜻하고 행복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나는 대장장이로 남고 싶지 않았다. 조는 변함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소를 보면서도 점점 그와의 거리를 느꼈다. 그의 손은 검댕과 기름으로 덮여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손을 갖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낯선 신사가 대장간을 찾아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제거스라는 이름의 변호사였다. 그는 나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내게 위대한 유산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나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거액의 유산을 남겼으며 이제 나는 런던으로 가서 신사로서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정말 꿈만 같았다. 내게도 신사의 길이 열린다는 말인가. 나는 곧장 조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조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어딘가 모르게 조와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런던으로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다. 마을을 돌아보았다. 내가 자란 곳, 조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나는 신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에스텔라와 다시 마주할 것이다. 나는 런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대장장이 견습생이었던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화려한 거리,
격식 있는 신사들, 그리고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사교계의 분위기. 제거스 씨의 안내로 나는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고 그곳에서 허버트 포켓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처음엔 그가 낯설었지만 우리는 곧 가까워졌다. 나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과거 헤비섬 저택에서 그와 어색한 첫 만남을 가졌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우리는 장난스럽게 싸웠고 나는 그에게 패배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내 룸메이트이자 친구가 되었다. 허버트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 신사의 예절과 생활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사교계로 이끌었고 우리는 함께 술을 마시고 극장에 가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나는 때때로 혼란스러웠다. 나는 정말 신사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신사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걸까? 한편 나는 신사의 생활을 배우면서도 점점 더 사치스러운 삶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나는 맞춤 양복을 입었고 값비싼 음식과 술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신사의 삶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중 조가 런던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가 내 세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나는 그를 창피하게 여기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조는 내가 불편해할까봐 오히려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넌 이제 신사처럼 보이는구나, 피립.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불편했다. 나는 정말로 신사가 된 걸까? 아니면 단지 새로운 옷을 입고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 애쓰고 있는 걸까? 조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마치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허버트와 함께 다시 사교계로 나갔다. 화려한 조명,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화려한 세계에는 조처럼 진실하고 한결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에스텔라가 여기에 있었고 나는 여전히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나를 붙잡고 있었지만 정작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그리는 미래가 결코 현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런던에서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갔다. 허버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교계에 섞이고 값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에스텔라를 생각했다. 에스텔라가 런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를 다시 만나면 이제는 내가 신사가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녀를 마주한 순간 나는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도도하고 차가웠다. 아니, 이제는 더욱 차분하고 감정이 말라버린 듯 보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가움을 느껴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고 나를 대하는 태도는 늘 그랬던 것처럼 무심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지만 그녀는 내 마음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오랜 세월 헤비섬 양의 방식대로 길러졌고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단순한 고집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온 방식 자체였다는 것을 나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헤비섬 양에게 초대받았다. 그녀는 변함없이 결혼식 날의 차림 그대로 나를 맞았다. 어둡고 정체된 그 공간에서 나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에스텔라가 결혼을 앞두고 있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헤비섬 양은 덤덤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말했다. 에스텔라는 벤틀리 드럼멀과 결혼할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모든 것이 허무해졌다. 벤틀리 드럼멀이라니, 그는 거만하고 무례한 사람이었고 내가 알던 에스텔라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에스텔라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헤비섬 양의 표정은 냉정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이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왔고, 이제 그 계획이 완성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에스텔라는 자신이 선택한 운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모른다는 듯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정말로 그와 결혼하는 것이 행복할 것인지, 혹시라도 그녀의 마음속에 다른 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걷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녀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도 그녀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마치 인형처럼 결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사랑이 아니라 운명이었다. 해비숍 양의 손길 아래 길러진 그녀는 결국 감정을 배우지 못했고 스스로를 사랑 없는 결혼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해비숍 저택을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런던의 거리는 화려했고 나는 여전히 신사의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해비숍 저택을 찾았다. 나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다. 정말로 이 결혼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녀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그러나 저택을 찾은 그날, 내가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다. 해비숍 양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와는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후회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할 듯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응시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잘못했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힘겹게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에스텔라를 그렇게 키우지 말았어야 했네.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야 했는데 나는 그녀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네. 그래야 내 복수가 완성될 거라 믿었지. 하지만 나는 틀렸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공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해비숍 양은 평생을 증오 속에서 살아왔다. 과거의 배신을 잊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가두고 에스텔라까지 감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후회하고 있었다. 너무 늦어버린 후회였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 때문이었다. 작은 불꽃이 살짝 휘청였고 나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 작은 흔들림이 예기치 못한 비극을 불러올 줄은 몰랐다. 촛불이 쓰러졌고 한순간에 불길이 해비숍 양의 드레스 자락으로 옮겨 붙었다. 처음에는 작은 불꽃이었다. 그러나 웨딩드레스의 오래된 천은 너무나도 쉽게 불을 머금었다. 불길이 그녀의 옷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곧 불길이 손끝까지 올라오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허둥대며 불길을 끄려 했지만 오히려 몸을 휘젓는 바람에 불길이 더욱 거세졌다.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나는 급히 테이블볼을 잡아 그녀의 몸을 덮었다. 그러나 불길은 이미 웨딩드레스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절규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감싸 안고 몸부림쳤다. 마침내 나는 그녀를 바닥으로 눕히고 남아있는 불길을 손으로 쳐내며 껐다. 그러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그녀의 몸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더니 힘겹게 말을 내뱉었다. 피립, 나는 너무 늦어버렸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가 이내 힘이 빠져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리는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남겼다. 용서해다오. 그녀의 손이 힘없이 풀렸다. 나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과거에 사로잡혀 복수심과 원망으로만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것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헤비섬 저택을 떠나면서도 여전히 에스텔라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그녀의 삶과 선택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신사가 되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처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신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헤비섬 양 덕분이라고 믿어왔다. 그녀가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고 언젠가 나는 그녀의 계획대로 에스텔라와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방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냈다. 과거 늪지대에서 만났던 그 탈옥수 마글 위치였다. 오랜 시간이 지나 그는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이제는 말해도 될 때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내 후원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신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에스텔라와 어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이 유산이 고귀한 출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돈이었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신사가 아니었다. 나는 단순히 한 죄수의 후원을 받은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나는 마글 위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듯 내가 성장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는 나를 신사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늪지대에서 내가 준 작은 도움을 잊지 않았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랬다고 했다. 그는 나를 아들처럼 여겼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혼란에 빠져 방을 나와 무작정 거리를 걸었다. 런던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며칠 동안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마글 위치는 나를 계속 찾아왔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처음부터 범죄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은 그에게 가혹했다. 부모가 없었고 누구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다.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란 많지 않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거리에서 자랐고 밑바닥 삶을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과정에서 컴페이슨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컴페이슨은 교육을 받은 교양 있는 사람이었으며 그와 함께 불법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러나 둘이 체포되었을 때 법정은 그들을 다르게 보았다. 법정에 서보면 알게 되지. 신사가 법정에 서면 실수를 한 것이 되고 나 같은 놈이 서면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동료였던 컴페이스는 멀끔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 덕분에 가벼운 형을 받았다. 그러나 마글 위치는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때 깨달았어. 난 아무리 몸을 씻고 좋은 옷을 입어도 이 사회에서 신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걸. 세상은 처음부터 나 같은 놈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키운 환경을 원망하며 살았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은 쉽게 용서받았고 자신처럼 밑바닥에서 살아온 자들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의심받고 처벌받았다. 그러나 그가 탈옥을 감행하고 늪지대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 단순한 겁먹은 소년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였지만 그는 내게서 희망을 보았다고 했다. 자넨 다를 줄 알았네.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 그는 자신이 후원을 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그것이 단순한 보답이 아니라 한 사람을 신사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를 존경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나를 신사로 만들려 했지만 정작 나는 신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글 위치는 나에게 자신이 다시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 영국으로 돌아왔고 만약 경찰에게 붙잡히면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제야 그의 존재가 단순히 나의 후원자가 아니라 또 다른 운명적 굴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나는 그를 위해 최소한 그가 도망칠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나는 마글 위치를 도울 방법을 찾으려 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가 런던에 머물수록 위험은 커졌고 나는 그를 안전하게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나는 허버트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그는 믿기 힘들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내 후원자가 사실은 죄수였고 지금 그가 붙잡히면 사형을 당할 거라는 거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허버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는 항상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모한 일을 하려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곧 한숨을 쉬고 말했다. 그래, 넌 그를 외면할 수 없겠지. 나도 도울게. 하지만 신중해야 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그의 존재를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수라도 하면 그는 그대로 붙잡히고 말 것이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허버트는 배를 확보하는 일을 맡았고 나는 마글 위치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이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했다. 우리는 한적한 강가에서 그를 배에 태워 해외로 보내는 계획을 세웠다.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어야 했고 작은 실수라도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과정이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출발 당일 나는 마글 위치를 데리고 강가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 허버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마글 위치는 잠시 멈춰 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게 싫지는 않네. 하지만 자네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쉽군.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자신의 곁에 있길 바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의 존재를 당당히 인정해주길 원했던 걸까? 나는 그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끝까지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저 멀리서 조용한 물살을 가르며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 위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컴페이슨이었다. 그는 마글 위치가 과거에 함께했던 동료였고 그를 배신한 사람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순간 경찰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우리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마글 위치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강물 위에서 컴페이슨과 몸싸움을 벌였고 두 사람은 거칠게 얽혀 배 밖으로 떨어졌다. 나는 허버트와 함께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컴페이슨은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마글 위치는 물살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 경찰들이 배로 달려들었고 마글 위치는 다시 붙잡혔다. 그의 몸은 이미 차가운 강물에 젖어 있었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경찰에게 외쳤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마글 위치를 포박했고 나는 그가 다시 사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를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다. 마글 위치가 체포된 후 나는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했다.
나는 변호사 제거스 씨를 찾아갔지만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미 판결이 내려졌어. 내가 개입할 방법은 없어. 나는 초조하게 물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까? 항소는? 그는 내 말을 끊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항소, 그것은 신분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야. 그는 탈옥수였고 영국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사형이 예정된 사람이었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결과는 바뀌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법은 마글 위치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절망했지만 그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다. 이제 와서야 나는 그가 나에게 베풀었던 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그가 내게 베푼 것만큼은 진실했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나는 그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가 내게 보여준 애정과 헌신은 결코 가식이 아니었다. 그가 감옥에서 점점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견디기 힘들었다. 차가운 감방 속에서 그는 날이 갈수록 기운을 잃었고 나는 매일 그를 방문하며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어느 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피곤에 찬 눈빛이었지만 어딘가 평온한 기색이 스며 있었다.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나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를 탈옥수나 범죄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고 한때 내 운명을 바꿔준 존재였으며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위안을 주고 싶었다. 이제 그의 삶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세상에 남긴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끝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 병마가 그를 먼저 데려갔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쥔 채 그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리고 그가 떠나는 순간 마치 내 삶의 한 부분이 함께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나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었지만 끝내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그가 내게 준 것은 단순한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더 이상 신사의 삶을 유지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남긴 유산을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법은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마글 위치가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 법은 범죄자의 유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속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평생 쌓아온 부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고 그것이 사라지자 내가 쌓아올린 신사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값비싼 옷을 입을 수도 화려한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었다. 런던의 사교계에서 나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신사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단지 허울뿐이었고 내가 가진 것은 결국 나 자신뿐이었다. 나는 신사가 되기 위해 조를 멀리했고 에스텔라를 쫓았으며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신사의 삶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허버트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나를 친구로 대해주었고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나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어. 나는 허버트와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오랜 시간 동안 헤맸던 방황을 끝내고 이제야 나 자신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내 몸은 그동안 쌓인 피로와 긴장을 버텨내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을 느꼈다. 사소한 일에도 기운이 빠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이 쇠약해졌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열에 시달리며 쓰러졌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다. 눈을 떴을 때 조가 내 곁에 있었다. 나는 목이 메어 겨우 입을 열었다. 조, 왜 여기 있나요?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 이마 위에 젖은 천을 올려주었다. 네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당연히 와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런던으로 떠난 뒤 나는 조를 멀리했다. 나는 그를 신사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를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돌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난 당신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상관없어, 피립. 넌 언제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며칠이 지나 나는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다. 그 후 나는 런던을 떠났다. 허버트와 함께 해외로 향하며 처음으로 내 힘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과 마주했다. 지금까지 나는 신사의 삶을 동경했고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해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화려했던 런던의 사교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나는 허버트와 함께 무역업에 뛰어들었다.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경험이 부족한 탓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처음으로 신사의 가면을 쓰지 않은 채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 신사의 삶이라는 허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런던의 사교계에서 중요한 것은 가문과 재산이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노력과 신뢰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다. 나는 곧장 조의 집을 찾았다. 그는 변함없었다. 여전히 대장간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과거의 나였다면 이곳을 초라하게 여겼겠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다. 조는 나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돌아왔구나, 피립.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조의 집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비디가 있었고 그녀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겼다. 방 안에서는 작은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구죠? 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고 지었어.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한동안 나 자신을 부정했고 내가 걸어온 길을 후회했지만 조는 변함없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마을의 한적한 정원을 거닐다가 익숙한 실루엣을 보았다. 에스텔라.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조금은 부드럽고 따뜻해진 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마도. 우리는 함께 정원을 걸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동경하는 소년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더 이상 감정을 모르는 여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위대한 유산을 찾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내가 찾던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위대한 유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가난한 대장장이 소년이 신사의 삶을 꿈꾸며 달려갔고 그 끝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된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과연 신사의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피립은 후원을 받아 신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조 가저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디킨스는 신사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피립의 여정을 통해 보여줍니다. 또한
이 작품은 후회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해비숍 양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에스텔라 역시 감정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필립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동안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을 엽니다. 그의 변화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성장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필립이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위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경험과 깨달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성공과 신분 상승이 전부가 아닌 세상을,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이죠.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의미 있는 깨달음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